동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연세종근내과 대표원장 조은근입니다. 잘 계셨죠? 오늘은 식후혈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공부를 많이 하는 당뇨인들이 많아져서 저한테 오시면서 심심치 않게 식후혈당 피크 때문에 고민돼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는 정상인데 공복혈당도 정상인데 뭐 식후혈당을 찍어보니 200이 넘어갔다. 나는 당뇨냐? 뭐 또 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선생님한테 갔더니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좀 고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한테까지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식후혈당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여태까지 의사들한테도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뭐 당뇨인들한테는 그 복잡해서 더 알려드리지 않는 건데 이제 그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수준들이 높아져서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같이 식후혈당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식후혈당 조절과 오늘은 위장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식후혈당의 위의 운동이 우리 위장 운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부제는 이제 오래된 당뇨병하고 새로 생긴 당뇨병은 좀 달라요. 그게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또한 다르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후혈당 상승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식후 1시간 혈당 상승은 지금 당뇨가 아니다 하더라도 당뇨혈색소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머지않은 장래에 당뇨병이 올 수도 있다는 위험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1시간 혈당이. 두 번째, 당뇨인이든 비당뇨인이든 간에 식후 1시간 혈당이 높을수록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심장병이 잘 생기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식후 1시간 혈당이 높은 것은 심장병 위험 신호이고 이걸 좀 낮추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보다 더 이제 당뇨인에게 더 이제 실용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당화혈색소가 뭐 예를 들어 7.0이 달 때 그 중에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는데 대개 식후혈당이 70%가 차지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은 공복혈당은 늘 괜찮은데 왜 내가 당화혈색소 8%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식사가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그걸 안 봐도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식후혈당이 당화혈색소의 70%를 차지한다라는 거고 근데 더욱더 이제 더 안 좋은 건 우리한테 안 좋기보다는 치료에 의미를 주는 거는 우리 같은 한국인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식후혈당의 비율이 더 커요. 뭐 서양인들은 예를 들어서 한 65, 70%를 한다면은 한국인들은 얼마 되지 않은 연구에 따르면은 식후혈당이 당화혈색소에 주는 비율이 한 75% 이상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당화혈색소가 한 7%에서 7.5% 이상 높을 때는 식후혈당과 공복혈당 다 낮춰야 되고 그게 다 문제가 되지만 당화혈색소가 7.5%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낮추고 싶으면 식후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후혈당이 중요하죠.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 당뇨병은 결국 먹는 것과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우리가 식후혈당 상승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식후혈당에 영향을 주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제 그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면 다 아시죠? 첫째 췌장 기능이죠. 췌장 인슐린 분비는 얼마나 인슐린 분비를 잘 할 수 있는가 하고 얘네 순발력 당이 딱 들어왔을 때 땅 하고 바로 인슐린이 나와주느냐 한 30분 동안 슬렁슬렁 있다가 나오느냐 이런 순발력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마른 당뇨인 같은 경우죠. 인슐린 잘 나오는 사람 많은데 인슐린이 결국 식후 인슐린을 받아주고 식후혈당을 받아주는 게 이제 골격근이거든요. 골격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움직이는 근육들. 그럼 뭐 저기 장이나 이런 평활근 말고 골격근인데 그 중에서도 3분의 2가 이제 하체 근육, 엉덩이, 그다음에 허벅지 이런 근육에서 잡아줘요. 그래서 골격근의 포도당 흡수 능력, 인슐린 민감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능, 인슐린 민감도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뭘 먹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죽을 먹었느냐, 가루로 된 걸 먹었느냐, 아니면 면처럼 아주 잘 곱게 빠진 탄수화물, 아주 흡수가 잘 되게 빠진 탄수화물을 먹었느냐, 아니면 고기나 아니면 야채나 아니면 기름과 섞어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 맞죠? 다 제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해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보면 막 진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정말 엉뚱한 일 하고 앉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뭐겠어요? 식후혈당은 근사값, 펑션, 함수, 췌장의 기능, 골격근의 능력, 그 다음에 음식의 종류와 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위장 운동이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도 식후혈당이 굉장히 좌우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위장 여러분 이제 하나의 잊혀진 그 하나의 그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건데 위장 운동이 실제로 굉장히 식후혈당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이제 여태까지 저 혼자 알고 있었는데 뭐 저 혼자만 알고 있었게 의사들도 좀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대신 이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애매하고 복잡하고 또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 알려드려봤자 골치만 아프게 해가지고 안 알려드렸는데 자꾸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얘기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약이 있긴 한데 그 약을 그냥 제가 계속 설명드리면 힘들어서 그냥 여기다가 얘기를 드릴게요. 아주 새로운 약도 아니에요. 자, 식후혈당과 위장 비움, 가스트릭 엠프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위장 비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또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리뷰 아티클, 그러니까 리뷰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당뇨병 학회, 유럽 당뇨병 학회 기관지인 다이베톨로지아의 2022년 이번호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에요. 영어를 일단 읽어보면 Normal and disordered gastric emptying in diabetes, recent insight into pathophysiology, management of and impact on glycemic control인데 뭐냐면 이제 당뇨인에서 보이는 정상, 그 다음에 비정상 위장 비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주는 이 그 치료의 어떤 효과, 치료에 대한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옥토버 2020 옥토버에 나왔죠. 10월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워낙에 전문가 용어를 쓰여줬지만 최대한 쉽게 해서 말씀드리고 이 안에는 의사들만 봐도 의사들만 용이 있는데 그거 그냥 제가 의사들 보세요 하고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위장 비움 속도는 식후혈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뇨 유무와 상관없이 음식물을 통과하는 위장관 통과 속도가 빠를수록 식후혈당이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위장은 물 흡수를 제외하고는 그냥 하나의 기계적인 저작 작용밖에 안 해요. 소화 작용, 즉 기계적인 부숨이고 실제로 소화된 거를 효소를 써가지고 더 잘게 부숴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건 소장에서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이제 혈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십이지장 같은 데서 흡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은 회장인가 일륨 같은 그런 그 좀 밑에 내려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 소장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음식이 위장관 통과 속도가 빠를수록 위장에서 오래 못 모르고 그냥 바로 소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빨리 빠져버리면은 이제 식후혈당 피크가 더 높아지죠.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위장간의 이 속도, 위장의 운동 속도, 즉 음식 비우는 속도가 빨라지면은 식후혈당이 빨리 오고 또 그러니까 빨리 올라오고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 식후혈당이 아무래도 늦게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순수 탄수화물이나 그냥 포도당 물 먹어버리면 그냥 후다닥 통과해가지고 혈당 피크가 빨리 오고 막 그다음에 면 같은 거 먹고 하면 막 빨리 오고 300까지 오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그걸 늦추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름 많은 거하고 단백질 많은 걸 먹게 되면은 이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호르몬 작용 때문에 GIP, GLP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위장관 통과 속도의 변이가 그 값의 변이가 식후혈당 피크의 변화에 35% 정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식후혈당 피크 변화량의 65%는 아까 말씀드린 췌장의 능력, 뭐 골격근이 잘 받아주느냐, 음식이 어떠냐지만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위장관 속도가 빠르느냐, 즉 빨리 음식을 통과시켜 주느냐, 아니면 천천히 통과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35%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달려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인종하고도 또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식후혈당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인에 비해서 음식을 먹으면 빨리 내려가요. 빨리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는 한 차이니즈라고 써놨어요. 한족. 그러니까 이제 차이니스 그 중국 인구 중에서 이제 자기네 한족 말하는 거죠. 그다음 미국 원주민, 미국 아메리칸 인디안, 그다음에 멕시칸 아메리칸들이 서양인에 비해서 위장 비움 속도가 더 빨라요. 한국인은 뭐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당군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족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펄쩍 뛰겠지만 이제 과학적으로는 우리 지금 이루고 있는 한국인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도 왔고 저기 남방에서도 왔고 시베리아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그 위장관 비움 속도가 꽤 빨라요. 그리고 특히 당뇨 환자는 더 빠르죠. 보게 되면. 그래서 당뇨병에 대해 국한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당뇨병의 위장 비움 속도는 다 빠른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거든요. 당뇨가 오래된 사람들, 한 20년, 30년 되거나 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위장 비움 속도가 한 30에서 50% 느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혈당 피크가 뒤로 밀려요. 이제 혈당 피크가 당뇨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뒤로 밀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좀 관심 갖고 있는 당뇨인은 알 텐데 그 이유가 인슐린의 함수도 있고 그다음에 근육이 못 받쳐줘서 하는 함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이제 위장 비움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혈당 피크가 오른쪽으로 밀리죠.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뇨 오래된 분들은 자꾸 혈당 피크가 밀린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진료실에서 일일이 얘기하기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고 이해도 못 하실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소화불량이 있죠, 당연히. 이 혈당 이 안에 위장관 속도가 늦어지면 어떻게 위장관 속도가 적당히 늦으면 배가 든든하다 하죠? 그게 뭐예요? 위장 통과 속도를 늦추는 게 단백질이에요. 고기하고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배가 항상 늘 부르고 배가 안 고프니까 저녁도 안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탄수화물을 확확 빨리 보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하고 국수만 먹게 되면은 먹을 땐 배부른데 금방 배가 꺼지는 게 이제 이런 이유죠. 근데 당뇨가 오래된 사람들은 위장 비움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뭐 기분 좋게 배부른 게 아니라 좀 더부룩해요. 왜냐면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절유돼 있어서 뭐가 생겨요? 위염과 위궤양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고 이 치료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슐린 쓸 때도 좀 다른 인슐린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초기 당뇨하고 당뇨병 전 단계는 위장 비움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숙달된 의사는 되게 짐작이 가는데 나 요새 너무 배고파져요. 너무 당뇨가 아닌데 너무 밥만 먹으면 배고파져. 이거 당뇨병 전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식후 저혈당이 와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당뇨가 아닌데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위장을 통과시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혈당 피크가 빨리 와요. 빨리 팍 왔는데 초기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 이미 이 췌장이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피크 때 인슐린을 못 때리고 피크 지나간 다음에 인슐린이 이제 출동하면서 이제 뒤늦게 출동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는 혈당에다가 인슐린을 빵 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얘기해요. 식후 저혈당 또는 반응성 저혈당이 올 수 있죠. 그게 뭐죠? 밥 먹은 다음에 너무너무 졸리고 힘이 쫙 빠지면서 배가 고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조절 안 되는 당뇨 또는 초기 당뇨 또는 아직 자기가 당뇨인지 모르는 인슐린 저항성인 경우가 이런 식으로 피크가 빨리 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굉장히 위장에서 많이 이제 그 식사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오래된이라고 제가 오자 쳤네요. 오래된 당뇨병과 위장 비움 속도 보게 되면은 오래된 당뇨병은 오히려 위장 비움 속도가 더 떨어지죠. 요 왼쪽은 고형질을 먹었을 때 솔리드 이제 민스드 비프 민스드 오퍼레이션이죠. 그게 저기 누가 나온 거죠? 영국 영화. 하여튼 독일군을 속이는 그 민스트예요. 이게 다진 고기죠. 민스드 비프. 다진 고기를 먹었을 때 people without DM diabetes 당뇨가 없는 사람들은 리텐션 100분 정도의 그 음식이 위장에 고여 있는 정도가 먹은 거에 한 평균값 45% 정도 되거든요. 1시간 정도 됐을 때 1시간 40분 됐을 때. 근데 당뇨인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첫째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굉장히 빨리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늦게까지 가는 사람, 거의 100% 아예 그냥 먹은 거 그대로 그냥 소화 안 된 채로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평균값을 보게 되면 어때요? 아무래도 정상 일반인보다 비당뇨인보다도 리텐션 레이트, 즉 음식이 좀 더 많이 남아있죠. 즉 위장에서 잘 비우지를 못해. 이게 오래된 당뇨예요. 그다음에 리퀴드는 이제 액체죠. 10%그 덱스트로즈 그 설탕 포도당 150ml를 갖다가 먹였을 때 정상 비당뇨인은
이 50% 남아있는 시간이 40분인데 비해서 당뇨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균값도 이제 높죠. 그래서 오래된 당뇨인은 그게 액체를 먹든 고체를 먹든 간에 비당뇨인에 비해서 훨씬 더 음식이 더 당이 오래 남아 있다. 오래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천히 소화 저기 십이지장으로 가기 때문에 천천히 흡수되는데 인슐린 기능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피크가 쫙 해가지고 2시간, 3시간은 쫙 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2, 30년 되고 당뇨 조절을 잘 못한 당뇨인에서 나타나는 식후혈당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럴 때 초속효성 인슐린을 쓰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한참 올라갈 땐 3시간 후인데 초속효성에 3분에서 5분 만에 액션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가 알아둬야 되고 또 오래 앓고 있는 당뇨인이 또 알아둬야 되고 고려해야 될 그런 치료의 어떤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청년과 노인 당뇨인의 위장 비움 속도 이거는 이제 메시드 포테이토예요. 메시드 포테이토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나이가 들수록 위장 비움이 늦어져요. 그죠? 이거는 킬로칼로리 퍼 미니트인데 이 1분당 몇 킬로칼로리를 보내느냐는 거예요. 좀 다른 단위예요.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밑으로 올수록 늦고 위로 갈수록 빠른데 보게 되면 older people without diabetes 즉 나이 든 사람 노인들은 아무래도 빨리 못 보내죠.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노인 중에 그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오는 거고요. 영피플은 뭐 그냥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플 위드 타입 2 DM은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변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래된 당뇨는 뭐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긴 지 안 된다는 이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는 여기서 보면 노인은 아무래도 좀 통과 시간이 길어지고 또 하나 당뇨인은 오래된 당뇨인일수록 일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령도 오래된 당뇨인일수록 늦게 위장을 비워주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신참 당뇨인은 이제 빨리빨리 이제 당을 식사를 비워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장 비움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이제 혈당이잖아요, 혈당. 이게 좀 전 거는 만성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이건 급성인 거예요. 이건 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만성적인 시츄에이션을 말하는 건데 혈당이 높으면요. 위장 비움 속도가 늦어져요. 이거는 몸의 자기 보호 작용인데 내가 혈당이 높아 죽겠는데 어떻게 돼요? 당을 또 빨리 흡수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르다는 거죠.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배불러 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고 장에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위장 비움 속도가 늦어지죠. 그래서 천천히 흡수돼요. 근데 이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점이 뭐냐면 늘 당뇨가 조절 안 되는 사람은 어때요? 맨날 식후혈당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9, 10% 되는 사람들은 식후혈당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식후혈당이 높기도 하지만 혈당이 높으면은 어떻게 돼요? 위장 비움 속도 계속 지연이고 계속 혈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럼 혈당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 저혈당이 오면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획획 무사 통과하는 위장에서 그냥 잡아주지도 않고 빨리 통과 그렇게 해가지고 소장으로 가서 빨리 혈당이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낮으면 저혈당인 경우에는 위장 비움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위장에서 신속하게 탄수화물을 소장에 전달해 줌으로써 어떻게 된다? 이제 혈당을 올려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팩터예요. 그래서 이건 의사들 좀 보세요. 이 논문 이거 그냥 내려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저기 돈 안 내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데 위장 비움과 혈당과 인슐린의 상호작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레피드 게스트릭 앰프팅이 되면 어떻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 좀 보셔서 좀 환자 치료에 좀 도움을 받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위장 비움 속도를 당뇨인이 자기를 치료하면서 또 의사가 치료하면서 봐야 되느냐면은 인슐린 맞는 사람 중에 인슐린 맞는 사람 중에 아주 그냥 오래된 당뇨 환자 있잖아요. 타입 1, 그러니까 1형 당뇨 한 2, 30년 내지는 2형 당뇨 한 2, 30년 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장 비움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피크가 저 뒤로 와요. 두세 시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뭘 맞냐면 믹스드 인슐린 맞잖아요. 뭐 예를 들어 속효성과 아니면 지속형 맞거나 아니면 지속형 따로 맞고 초초속효성을 맞는 경우가 있는데 울트라 레피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3분인가 5분 안에 액션 해가지고 피크가 1시간에 치면서 확 사그라지거든요. 굉장히 안전해요. 좋은데, 아니, 이렇게 오래된 당뇨인 경우에 그걸 맞아가지고 당이 조절이 되겠어. 오히려 미스매치가 되죠. 글루코스는 혈당은 나중에 올라가는데 인슐린 여기 액션 해버리잖아요.
우리 환자 중에도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초초속효성 인슐린이 나와서 안전하고 좋겠다 해서 드렸는데 나중에 그냥 옛날 거 달라고 그러는 분들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보면은 맨 처음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 어차피 두세 시간 있다가 200, 300인데 이 약을 맞으니까 전혀 작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하고는 그때 느꼈는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의사 선생님도 꼭 이것도 생각하시고, 혹시 당뇨인 여러분 계시다면은 본인이 꽤 오래된 당뇨인데 본인이 뭐 굉장히 초초속효성을 맞는다고 조절이 안 되면은 이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인슐린 맞는 사람도 고려해야 되고요. 당뇨병이 오래된 사람은 피크가 또 한참 지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화기관 장애가 발생하고 안 그래도 늦는데, 여기다가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위장관 통과 속도를 느리게 하는 약을 쓰게 되면 더 당은 더 뒤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위장에 리텐션 돼 있기 때문에 장에 위장에 음식이 저류가 되기 때문에 소화가 굉장히 안 돼요. 오히려 안 좋죠. 그래서 당뇨병 오래된 사람, 피크가 이제 뒤로 밀리는 사람은 어떤 약을 쓰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신참당뇨. 심장당뇨는 피크가 빨리 온단 말이에요. 확 앞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식후저혈당.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미스매치, 인슐린과 당이 미스매치가 돼가지고 당은 먼저 올라가 버렸는데 인슐린이 나중에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식후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우리가 치료도 하고 또 당뇨인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식후저혈압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그 의사도 마찬가지고. 식후저혈압이 뭐냐면 꽤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어요? 밥 먹은 다음에 막 졸리고 막 이런 거는 식후 저혈당일 가능성이 있는데, 식후저혈압이 뭐냐면 우리가 혈압 재는 거, 이거 61번 보세요. 제 유튜브 61번 보시면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이 있는데, 혈압 잴 때는 뭘 먹고 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음식이 오면서 피가 다 여기로 몰리기 때문에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걸 보조해 주기 위해서 사지의 그 혈관을 다 수축시켜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식후에는 고혈압이 돼요.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식후에는 혈압 재는 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공복에 재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뇌를 보호해주기 위한 메커니즘이거든요. 피가 여기로 다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별로 필요 없는, 먹으면서 운동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과 두 다리로 가는 혈류를 다 차단시켜줘요. 차단보다는 다 폐쇄시켜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당뇨인이 그래요. 당뇨인이 이제 자율신경도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식후 저혈압이 꽤 많이 와요.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걸으려고 그러면 막 힘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어지럽나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식후 저혈압과 식후 저혈당은 이제 감별을 좀 하는 법이 있긴 한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오래된 당뇨인의 40%가 식후 저혈압을 겪어요. 물어보면 되게 식후 저혈압이 있어요. 그거는 어 기립성 저혈압하고 좀 달라요. 기립성 저혈압은 식사랑 상관없이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건데, 식후 저혈압은 좀 식사를 헤비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탄수화물 좀 많이 먹거나 아니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일어날 때도 어지럽고 막 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식후저혈압이거든요. 이 식후저혈압도 사실은 빠른 위장관 비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관 비움을 빨리 할수록 좋지가 않은 거거든요. 일반적인 당뇨는. 물론 이제 오래된 당뇨는 위장관 운동을 빨리 해주는 게 치료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피크 올라가는 분들 보면은 위장관 비움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피크가 팍 튀는 경우에 위장관 비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천천히 먹어야 돼요. 한국 사람 굉장히 빨리 먹잖아요. 우리가 인종적 특성이 위장관 비움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빠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하고, 근데 한국 사람 천천히 안 먹잖아요. 학창 시절 때 도시락 까먹던 습관, 그 다음에 군대 가서 빨리 먹는 거, 직장에서 빨리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밥을 천천히 먹게 내버려 두진 않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 빨리 먹어요. 첫째, 천천히 먹기. 두 번째, 단순 탄수화물이나 가공 탄수화물은 빨리 흡수가 되고 위장관 속도를 빨리 주죠. 그래서 액상으로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액상으로 먹는 거. 그러니까 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누룽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밥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장관 통과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지를 먹어야 돼요. 씹어 먹을 수 있는 고체를 먹어야지 위장관이 저작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식후혈당 피크로 고민하는 분들은 일단 선식이라든가 가루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죽이라든가 누룽지라든가 이런 거는 좀 삼가하시고 씹어 먹는 게 좋아요.
음식도 씹어 먹는 것도 좋지만 섬유질 같은 거 먹게 되면은 위장에서 천천히 흡수시켜 주죠. 그래서 저기 소장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섬유질 먹는 게 좋고요. 단백질부터 먹는 게 좋겠죠. 단백질과 그 기름은 위장간 운동을 늦게 해줘요. 그리고 또 걔네들도 인슐린도 마중물을 나오기 때문에 또 당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먹을 거라면은 고기라든가 두부라든가 그다음에 야채라든가 이런 거부터 좀 먼저 먹고 이제 좀 도포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밥이나 이런 거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빼놓은 건데 고형질을 먹는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걸 먹게 되면은 빨리 통과하기 때문에 좋지 않으니까 고형질을 먹고 그다음에 섬유질 단백질부터 먹는다. 이제 이런 게 있고 당뇨인은 이제 약이 있어요. 약이 있어서 뭐냐면 근데 문제는 주사예요. 주사. G1편 아고니스트라 해가지고 저도 많이 썼는데 트루시티라는 거 있잖아요. 트루시티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 그게 위장관 운동을 강력하게 늦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식후혈당 떨어뜨리는 기전이 식후에 인슐린을 잘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위장관 송가 속도, 즉 위장관 비움 속도를 늦추면서 식후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있고 매일 맞는 게 있는데 매일 맞는 게 효과는 좋아요. 매일 맞는 게 효과는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도 효과가 좀 떨어지지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권합니다. 근데 문제는 게 주사예요. 그래서 별로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주사 맞는다면 너무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거 안 되고 할 때 이제 설득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 여러분들 비만 치료에 쓰는 싹센다 있죠? 싹센다가 이계통 약이에요. 그래서 유장관 비움 속도를 늦춤으로써 위장 그 식후혈당 피크를 낮출 수가 있죠. 싹센다는 이제 비만약으로 나온 거고 그게 이제 당뇨 치료로 나온 거는 인슐린하고 싹센다를 붙인 약이 있죠. 그게 이제 줄토피라는 약이에요. 매일매일 맞는 거. 제 환자 중에서 줄토피 맞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식후혈당까지 좀 낮추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주사라서 조금 그렇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DPP4 인히비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누비아라든가 제미구루라든가 뭐 트라젠타라든가 이제 이런 약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약들은 식후혈당을 낮추는데 아쉽게도 얘네들은 그 약효가 이 위장관에 대한 약효는 약해서 위장관 운동을 늦추는 건 못해요. 그냥 단지 식후혈당을 낮추는 건데 그거는 식사하면서 들어온 그 음식에 의해서 자극받은 인슐린의 분비를 좀 더 세게 맞춰주는 거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위장관 운동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환자 중에 덤핑 신드롬이 있거든요. 옛날에 뭐 위암으로 무슨 위절제를 했거나 이러면 음식이 빨리 내려가거든요.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높지 않은데도 식후혈당이 높은데 그것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써요. 그분들이 이제 치료 효과가 좋으니까 쓰죠. 그다음에 이제 아카보즈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별로 권하고 싶진 않고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위장관 비움 속도. 그다음에 위장관 비움 속도를 빨리 하는 거. 즉 오래된 당뇨. 박하고 반대로 하면 되겠죠. 기름진 음식 피하고 단백질부터 먹지 말고 그다음에 죽 같은 거 드시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자주 먹고 조금씩 먹고 그다음에 아까 뭐였죠? 혈당이 높을수록 위장관 그 비움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을 정상화시켜야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환자분한테 죽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동식.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좀 그런 경우 있는데 이거 이제 함부로 이용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당이 팍팍 올라갑니다. 근데 약물은 이제 당뇨병성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 중에 하나가 소화불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위장운동 촉진제 같은 거를 쓰지만 아직까지 딱히 좋은 건 그 효과적인 아주 100% 좋다라는 건 없고 사람마다 달리 쓰죠. 이렇게 위장관 그 속도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위장 촉진제 같은 거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일반인이 2배 정도 써도 위장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꽤 있어요.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무관하게 식후혈당 높을 수 있다. 높을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높은 식후혈당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전통적인 식후혈당의 결정 요인은 췌장, 근육, 음식의 종류예요. 이게 다 이제 제 유튜브에 다 있죠. 그러나 이제 오늘 처음 말씀드린 건데 위장관 비움 속도도 식후혈당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약 35% 정도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당뇨는 위장관 비움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피크가 빨리 오고 식후에 배고파지고 오래된 당뇨는
위장관 통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피크가 2시간, 3시간을 밀리면서 소화불량이 오고 어차피 당은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장관 운동 상태에 따른 식사 습관과 약물을 고려해서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최적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